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마포울 출신 정청래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김영삼 정권을 닮았습니다. 93년 쌀 개방 문제로 파동을 일으키더니 1997년 IMF 국가 부도 사태로 정권을 마감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해서 한반도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은 3차 핵실험 사태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997년 안기부는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2012년 국정원은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영삼 정권의 실패한 정권의 모습을 똑같이 닮았습니다. 김황식 총리 나와주세요. 총리님 오늘 훈장 받으셨죠? 제가요? 오늘 안 받으셨습니까? 훈장 안 받았습니다. 청조 근정 훈장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실 예정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도에는 받았다고 나왔던데요. 잘못된 보도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무궁화 대훈장 받았습니까? 무궁화 대훈장은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실 때 이명박 대통령이 훈장 받을 일이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역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모든 대통령님들이 그 임기 초기 내지는 임기 말기에 다 국가 원수로서 그와 같은 훈장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국가를 이끈 그 공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리께서는 법관을 오랫동안 지내셨습니다. 법관의 양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일은 무엇이고 잘못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겸손치 못한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했습니다만은 기왕 기회를 주셨으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네, 아까 세계 경제 위기를 외국에서 리커버리 텍스트, 모범적인 그 회복 사례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문제하고 또 무역 1조 달러를 연속 이태에 계속해서 달성을 하는 그런 경제적 성과,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1965년에 해외 건설에 시작을 했는데 65년 이후 지금까지 작년에 5,300억 불을 이르기까지 수주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 5,300억 불 중에서 52%를 이 정부에서 달성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잘한 거 세 가지 얘기하셨으니까 잘못한 거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예. 그와 같은 경제 성장의 효과가 서민층, 중산층에 이렇게 잘 파급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소통의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인하는 이런 것보다도 대립이 갈등이 더 심화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해 보면 정치는 파국났고 경제는 파산했고 남북관계는 파탄났으며 언론은 파괴됐고 노동자의 삶은 파멸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잘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경제 성장률 참여정부 때는 5.1%에서 이명박 정부 2%. 1인당 국민소득은 참여정부에서는 9,532달러가 증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1,088달러. 세계 경제 수준은 13위에서 15위로 떨어졌고 그리고 국가 채무는 299조에서 445조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경제 성장률 747의 목표는 결국 7% 성장이 아니라 2%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가 아니라 2만 3천 달러. 세계 경제 순위 7위가 아니라 15위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습니까?
예, 성장률은 이제 세계 경제 여건과 관련해서 살펴야 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정말 세계적인 경제 여건이 좋았다 하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GDP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채무액, 국가 채무액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금융위기 등 사태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채무액이 늘어났지만은 그러나 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총리 결국 747 공약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747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 성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경제하고 영향이 관련된 결과적으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경제 7%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만 불 목표는 이 정부 끝터리에 4만 불을 달성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10년 후에 4만 불을 달성하겠다는 취지였고 7위도 10년 후에를 목표로 한 겁니다. 이 정부에서 4만 불과 7위를 달성하겠다 했던 저는 총리께서 아직 훈장을 안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훈장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너무나 잘하세요. 나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요. 주가 5천 얘기했다가 고쳐서 주가 3천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주가가 얼마입니까? 오늘 주가 지수가 어떻게 돼요? 2천이 좀 안 되는 것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공약한 거 못 지켰잖아요. 그것은 공약이라보다도 그런 목표로 하겠다는 거지 4만 불이나 7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자, 잘 하겠다고 했는데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열흘 동안 그럼 잘해서 747 공약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공약을 못 지킨 건 사실 아니에요. 747이 공약이 아니라니까요. 4만 불은 명백히 그 한나라당 공약집에 그러면 공약이 아니고 뭐죠? 그건 국가의 비전 목표를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서 그때로부터 1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4만 불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지금은 총리 잘 알겠습니다. 3만 불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네. 세계 경제 사정으로 해서 3만 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차라리 그냥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는 것만 통일부 장관님 나와주세요. 네. 장관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북한이 또 예기치 않게 이런 도발을 해와서 상당히 고뇌가 많으실 줄 압니다. 장관님은 이 통계를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이 책임이 있다. 저는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남북관계는 연결선 하나 없이 다 끊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 개성관광객 0명, 35만 명에서 0명, 이산가족 상봉, 참여정부 때 3,613명에서 0명, 다른 말로 빵명이라고 그럽니다.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참여정부 때 39건에서 0건, 남북회담 개최 건수 55건에서 0건 이렇게 됐습니다. 북한 때문에만 이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관계라는 것은 그 양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양자가 만나서 대화하고 교류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대화와 교류 협력보다는 도발과 핵 개발에만 열중하면은 대화와 교류 협력은 당연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남북관계가 이처럼 경색된 가운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리면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양자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상호 간에 호의로 선의로 임해야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의 책임이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의 남북관계 교류 평가 지수 통계 수치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교류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정책의 성과의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1차 핵실험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있습니까? 없죠. 중국, 미국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수밖에 없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정부가 하는 일을 구걸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남북 간에는 구걸 외교라고 그럽니다.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그러한 채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교신을 하는 채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퍼주기에서 핵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퍼주기를 전혀 안 했는데 식량 차원도 전혀 안 주고 근데 왜 2번이나 핵실험했죠?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고요.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은 지난 90년대 초부터 핵무기 개발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그 목표를 추구해 왔습니다. 어느 정부 때 몇 번을 했고 또는 어떤 형식으로 했고가 그 정부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대응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장관님. 어제 그제 그 외통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어려워도 북한이 핵을 쏘더라도 한반도에 전쟁은 안 된다. 평화 정책으로 가야 된다 하는 점을 인정하셨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정권의 자존심보다는 민족의 이익, 국민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인내하면서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 하는 제 말에 대해서 동의하신 적 있죠?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계속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단호한 대처와 제재를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또 도발적인 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온다면은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 응해오는 대신에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한다면은 거기엔 대화보다는 제재와 다른 필요한 조치들이 행해져야 될 겁니다. 제 대화만이 절대 제 말씀은 제재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화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손엔 강경, 한 손엔 온건 두 개, 양쪽의 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동의하시죠? 온건책이 필요할 때도 있고 네. 강건 정책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군요. 외교부 장관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오셨습니까? 네,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뭐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몇 가지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뉴욕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네네. 제재 목표 수위가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 네네.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사일이라든가 핵을 개발하는 그 대량 살상 무기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닉스 상임 고문의 말에 따르면 네. 실제로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손가락으로 손목을 치는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네. 중국도 지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를 하고 있고 네. 또 뭐 중국의 태도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만족하는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와 미국은 가치 동맹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고 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은 혈맹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혈맹 관계인 북한을 코로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명박 정권의 5년 동안 외교 방향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면
네. 미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는 건 맞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G2 국가의 하나인 중국과 네. 매우 중요한 우리의 외교 대상국을 정했어야 되는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이나 몰래 추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지금 면구한 입장 아니냐, 중국에 대해서. 뭐 그 문제는 우리가 중국에도 다 통보를 했고요. 한일 정보보 협정 때문에 한중 관계가 훼손된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그러한 정보 협정을 하자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네. 때 바로 손들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석유 제재가 강력한 수단이지 않았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추정을 외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프로의 석유를 끊었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네. 그때는 참여정부의 특사를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북한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중 간에는 뭐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이 자기들이 날짜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정보에 관해서도 다 한중 간에 상당히 공유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외교적 수사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이 제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뭐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만. 자,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저는 3차 핵실험에 대한 이런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연평도 포격 때도 우리가 총 한 벌 쏘지 못하고 그냥 있었던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효적인 제재가 불가능한데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중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참으로 소홀했다. 너무 미국 중심으로 끌려간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 심기가 불편하게 됐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부탁하는 북한 제재에 대해서 동참이 가능하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국이 이렇게 심기가 한국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중 간에 그동안 나타난 수치를 보면은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긴밀한 무역 관계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진전이 됐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에 네. 한중 관계보다 지금의 한중 관계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뭐 못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한 것도 없죠, 그러면? 뭐 글쎄요, 뭐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미국의 핵물리학자, 권위적인 핵물리학자 해커 박사가 3NO 정책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No more, no better, no export.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해커 박사가 지적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뭐 100% 다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국정원에서도 지금 북한은 핵을 가졌다 이런 입장입니다. 북한의 목표는 분명히 계속 1차, 2차, 3차 때 말씀드리지만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3차 핵실험도 대남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교부든 통일부든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 800명이 그냥 출퇴근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죠. 이것이 대남용이 아니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대남용은 아니기 때문에 개성 출퇴근하는 뭐 꼭 그렇게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뭐 통일부 장관에게 여쭤봐야 되지만 외교부 장관께 그러면 개성공단인 우리 국민의 생명 네네. 빨리 철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개성공단은 또 그 개성공단을 위한 양측 간의 협의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19 선언은 종말을 구했다. 북한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으로는 어쨌든 9.19 정신을 계속 불씨를 되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9.19의 3대 정신이 뭐죠? 일단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9.19의 성명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또 나머지 나라들이 좋고 또 북한의 현재 외교관계를 갖지 못한 나라들과 또 외교관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평화체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19의 세 가지 핵심이 네네. 비핵화, 북미 수교,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과 레벨은 달라졌지만 네. 결국 우리 정부로서는 9.19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죠. 그 정신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9.19 정신이 나오기 전에 네. 6월 17일 정동영, 김정일 면담에서 5시간 동안 면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9.19 성명이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안보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냈을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문제가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 하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 이번 북핵 위기를 맞이해서 초당적 외교를 해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 이 대북 특사단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 그리고 북한과 많이 접촉한 여러 자산이 있습니다.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대북 특사단 파견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 주청할 용이 있습니까? 글쎄요,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할 수 있다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현재 우리가 대북 특사를 보내서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생각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네네. 통상기능 떼서 산자부에 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외교부에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입장입니까? 이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에서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아니, 외통위에 나오셔서 결기 있게 헌법까지 거론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제 입장을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꼬리를 내린 입장입니까? 아니요. 그 당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국회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무총리님 잠깐 좀 나와주실래요? 총리님, 병장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총리님께 좀 껄끄러운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정원의 대선 선거 개입 의혹 알고 계시죠? 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수사도 하기 전에 경찰은 왜 발표하죠? 대선 토론회 있는 그날 긴급 속보로. 그건 잘한 겁니까? 그때 어떤 경위로 그와 같은 발표가 있었는지 하는 그 전 사정을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란 국가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총리가 아니시네요, 그러면. 반총리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장가말로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재난과 관련 문제는 즉각 되지만은 그와 같이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보고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상식적인 걸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정원 1차장, 2차장, 3차장 업무가 뭡니까? 1차장은 뭐 하는 거죠? 대북 관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 관련. 해외 정보. 네. 2차장은요? 국내 정보. 네. 3차장은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북 정보. 네. 근데 3차장 산하의 대북 심리 전단 67명이 업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일반적인 사이트에 와서 대북 첩보 수집 업무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유머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는 깔깔깔 껄껄껄 웃는 사이트입니다. 네. 종북 사이트라고 규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국정원 이 여직원이요, 11시 출근해서 2시에 퇴근해요. 9시 반에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로그인하고. 그리고 11시부터 2시까지 흔적이 없어요. 이 여직원은요, 알바까지 동원했다는 의심이 있어요. 오늘 한겨레 보도에 하면 40대 무직인데 45세 월세를 18날이면 꼬박꼬박 넣었답니다. 대북 첩보를 수집하는 대북 심리전을 했다는 제3차장 소관에서 대남 심리전 한 거 맞죠?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네. 그럼 계속 또 여쭤봐도 모르시겠네요. 예, 그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시간과 더불어서 그것은 총리님. 객관적인 사실이 밝혀질 사항입니다. 그냥 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말씀하실 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가 상식입니다. 예. 그 말이 맞죠? 네. 저는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 중인 사건을 국무총리도 말을 못하는데 수사도 하기 전에 대선 TV 토론이 끝나자마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온갖 지상파 종편 TV 자막으로 다 긴급 속보로 띄워서 문재인 후보가 토론을 잘했는지 박근혜 후보가 토론을 잘했는지는 온데간데 없고 국정원 사건 수사 발표였어요. 이게 저는 이것도 대선 개입이고 불법 부정선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옳았습니까?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으면은 나름대로 그 시점에서 파악한 사항으로서 중간적인 파악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그렇게 발표할 만한 충분한 확신과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어쩌는지 그런 내용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아는 바가 경찰대 없다. 표창원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수가 영인의 집에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깼어요. 그랬으면 영인의 집에 가가지고 유리창이 얼마나 깨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철수네 집에 가가지고 도롭다 라는 것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대선 이후에 바로 TV 토론 이후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총리께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으시죠? 제가 잘못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말하자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사안 관계가 명확해질 것이고 또 그 관련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는 이명박 정권 퇴임 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노태우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 보냈듯이 BBK 청문회, 국정원 청문회, 언론장악 청문회, 4대강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때 총리께서도 참고인으로 불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부 장관 나와주시죠. 자, 예의를 지켜서 경청 좀 해주세요. 교육부 장관님. 네네. 이명박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등록금 절반 위원회, 그 위원이셨나요? 제가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네. 정책을 이번에. 자, 그런데 그 표현은 반값 등록금으로 표현됐죠? 지금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계속 그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반값의 뜻이 뭐죠?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면 250만 원 내는 게 반값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내다가 그 부담을 250만 원을 줄여서 그렇게 장학금 형태로. 지난해 예결산 특위에서도 저랑 이거 가지고 설전을 했는데 네네. 반값 등록금이라고 이명박 대통령도 김영호 당시 대표도 박근혜 후보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그 장학제도를 통해서 부담을 줄이는 걸로 그렇게 다들 자, 근데 계속 지금 이종호 장관께서는 네. 부담 줄이는 걸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값을 얘기하세요, 값.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등록금 고지서에 이렇게 500만 원이면 장학금이 이제 250만 원으로 찍히면서 실제로 내는 돈이 250만 원이기 때문에요. 자, 반값 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았죠? 그 부담을 계속 지금 반으로 줄이는 수준으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총리님 잠깐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합정동 홈플러스 문제의 말씀. 예. 제가 작년 7월에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아마 총리께서 임기 열흘 정도 남았지만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글쎄요, 이제 기재부, 지경부하고 중기청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 회의를 6차례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질 못하고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오늘 해당 부처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빨리 좀 하도록 그렇게 청원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 상공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장사를 하는 카라반들은 모래바람이 불 때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섰다가 모래바람이 끝난 다음에 나치판을 들고 다시 방향을 잡고 한다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 15년을 거쳐가고 어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세요. 경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